안녕하세요. 2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거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은, 특징은 소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다수당에 유리하고 좀 규모가 큰 정당에 유리하고, 이거는 양당제를 촉진, 두 당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 두 당이 다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당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당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다당제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다양한 정당이 의석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선거구가 넓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소선거구제는 중소정당의 난립을 막아서 조그만 정당들이 의회에 다양하게 진출하는 것을 막아서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고,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적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쉽다라는 점, 이런 점도 장점을 둘 수 있겠네요. 한 선거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여러 후보자 중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표는 뭐가 되는 거죠? 의미 없는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대대표 또는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제를 촉진해서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여 소수당이나 신인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후보 중 2명 이상이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적다라는 거, 그리고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어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소정당의 난립이 이루어질 경우 전국 불안정이 우려되고, 한 선거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후보자 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선거구당 후보자가 많아서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어렵고,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무슨 문제? 그렇죠.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클 경우에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데, 자, 한 명은 10만 표를 얻고 당선되고, 자, 2위 당선자가 만약에 10,000표를 얻어서 당선되면은 그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더 알아보면 소선거구제와 사표에 대해서 50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에서 A당이 유효 투표의 26%, B당과 C당이 25%, 그 다음에 D당이 24%를 득표했을 때 각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상응하는 의석수를 차지하는 경우 A당은 500석 가운데 130석을, B당과 C당은 125석을, D당은 120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 의석 배분에 정확하게 반영된 거죠. 자, 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률이 정확히 반영됐을 때는 이런 의석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500명의 의원을 500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에서 A당의 후보가 26%, B당과 C당이 25%, D당이 24%를 득표했다라고 가정하면 불과 1, 2%밖에 득표차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이 500석 모두를 A당이 차지하는 좀 극단적인 그런 사례지만은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소선거구제는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거대 정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다수당에게 유리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소선거구제의 어떤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과대대표, 과소대표 이런 얘기 나왔었죠? 자, 과대대표, 과소대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선거구제에서 자, 과대대표라는 거는 크게 내가 받은 거에 비해서 크게 대표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의석률이 높은 걸 의미할까요? 득표율이 높은 걸 의미할까요? 그쵸? 바로 내가 받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높을 때 과대대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소대표는 뭘까요? 과소대표는 내가 받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지나치게 낮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바로 과소대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대대표와 과소대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73쪽 학습지 73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73쪽에는 자,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돼서 다수대표제와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수대표제는 뭘까요? 다수대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한 명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다수대표제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한 명만 당선되는 거, 이게 다수대표제고, 이 다수대표제의 장점은 의회 다수당의 안정 의석 확보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소선거구제를 쓰는데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뽑으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딱 한 명만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선거구제면서 다수대표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장점은 금방 얘기했듯이 전국 안정에 유리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단점은 군소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수당 말고 다른 어떤 소수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의회에 진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이 다수대표제는 또 둘로 나눕니다. 자, 둘로 나눠서 단순 다수대표제와 그 다음에 절대 다수대표제 이렇게 나누죠. 단순 다수대표제는 이거는 총 유효 투표수 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뭐 절반 이상이 득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니까 당선자 결정이 굉장히 쉽고 간편하죠. 그리고 사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순 다수 대표제는 상대 다수 대표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 단순 다수 대표제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 그리고 절대 다수 대표제는 이거는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절대 다수 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대표성이 높아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대표성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정당성이 부여되겠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종류에는 대표적인 게 결선 투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호 투표제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있고 선호 투표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선 투표제란 뭐냐면은 결선 투표제라는 것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누구만 놔두고 하냐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제도가 결선 투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보통 2번 하겠죠. 2번 하는 거 결선 투표제고, 선호 투표제라는 건 뭐냐면 선호 투표제는 자 내가 투표를 하는데 A 후보, B 후보, C 후보 이렇게 투표를 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1순위와 2순위를 정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바로 선호 투표제가 되겠습니다. 나는 A 후보는 1순위고 그 다음에 C 후보는 2순위로 투표를 했다면은 자 나중에 만약에 그 내가 1순위로 투표한 A 후보가 만약에 그 뽑히지 않는 경우에 내가 2순위로 투표한 이 C 후보에게 나중에 그 내가 투표했던 것이 C 후보에게 가는 거, 그게 바로 선호 투표제가 되겠습니다. 자, 말로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이 한번 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인데 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 A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은 A국은 바로 여기 가나다 후보에게 각각 투표가 이렇게 나왔고 다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근데 과반수가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안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후보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선거가. 그쵸. 바로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총 유효 투표 중 가장 많은 투표를 획득한 후보가 그냥 당선되는 거. 이게 바로 단순 다수 대표제고, 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은 자, 여기서 1차 득표를 보니까 가나다 후보가 자, 가 25, 35, 4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과반수가 없죠? 과반수가 없어서 1위인 다와 2위인 나가 다시 투표를 해서 과반수 를 넘긴 나 후보가 당선되는 거. 이게 바로 뭘까요? 결선 투표제입니다. 자, B국은 결선 투표제. 절대 다수 대표제 중에서 결선 투표제. 그다음 C국은 자, 1차 집계 이렇게 됐는데 자, 가장 낮은 그런 1차 집계가 나온 가 후보를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럼 가 후보와 관련돼서 가 후보에게 찍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2차 2선호인 사람들이 있겠죠. 자, 봤더니 저기 나 후보에게는 20, 그 다음에 다 후보에게는 5표가 있네요. 이게 바로 여기에 합산되는 겁니다. 합산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선호투표제가 되겠습니다. 선호투표제.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